네, 오늘은 교재 109페이지 이후에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학 개론, 법학 입문 가운데 약간 총론적인 부분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입니다. 네, 권리 법력설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이 어떠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이익 중에서 권리 혹은 법적 이익까지 이르는 경우를 권리라고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냐 아니면은 반사적 이익이냐에 따라서 권리는 소송을 통해 구제될 자격이 인정되지만 반사적 이익이라면은 권리를 실행할 그런 자격이 부인되는 것이죠. 반사적 이익에 관한 사례를 주석에 보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인정한 인증신 제품 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 신제품 인정을 받은 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공기관이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한 경우에 신제품 인정을 받은 업체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책임이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상의 공공기관에 부과한 신제품 인정을 받은 제품의 구매 의무의 취지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이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구매 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정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매립지에 관해서 도시계획공사 완료 지역은 연고자에게 분양해라. 그리고 공사 실비로 분양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연고자가 도시계획공사 완료 지역, 특히 기성 매립지 가운데 분양받을 이익은 법적인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다. 즉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수면허자가 부관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제3자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나 법률 관계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판례는 중개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요건, 기준, 별타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사실상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업자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 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중개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이것은 법률상 이익으로까지 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은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이 개인적 공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공익상의 이유 플러스 사익의 보호 관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방송법에 의한 중개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밥이 적법한 중개유선방송사업자인 을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고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적법한 중개유선 방송사업자인 을의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갑의 재계약 방해행위와 을의 수신료 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사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구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권리의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의 생활관계는 사법적 생활관계와 공법적 생활관계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사법적 생활관계를 다루게 될 때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죠. 네. 사법적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신분관계로 성질상 분류될 수 있고, 재산관계는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로 나눠집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현재 재화를 직접 집에 이용하는 관계이고, 채권관계는 사회생활이 발전하면서 타인을 매개로 하여 혹은 신용을 매개로 하여 장차 재화 또는 뇌물을 획득하는 관계입니다. 재화, 노물을 획득해서 집에 이용하게 되면 물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권 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물권법이 채권법보다 먼저 발달한 것은 맞죠. 개인의 소유 관계에 따라서 그 소유가 되는 재화를 직접 집에 이용하는 관계니까. 그런데 점점 거래 관계가 늘어나면서 사회생활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이 물권을 획득하는 계약 관계가 채권 관계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이 더더욱 더 커지게 됐고, 이 소유권과 결합한 채권 관계가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채권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고, 또 이것은 오히려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 채권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산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관계는 물권관계와 채권관계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리고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는 물권, 채권, 인격권, 가족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작용에 따라서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는 절대권, 상대권.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에서 이미 본 거죠. 그리고 이전의 가능성, 양도 가능성에 따라서는 1심 전속권, 비전속권. 1심 전속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죠. 발생 여부에 따라서는 기성권, 기대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주종에 따라서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등의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서 보장된 기본적 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의 성질을 지니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권의 보장은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배제하려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국가 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는 사인 상호 간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법상의 거래관계, 법률관계, 즉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을 근거로 해서 막바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플러스 객관적 가치 질서인데 질서를 보장해라라는 헌법적 선언이냐 아니면은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처럼 보장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인 간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를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직접적으로 실현되느냐 하는 논리가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그 기본권 평등권을 규정했다 하면은 평등권에 관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만 구체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기본권 규정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고 효력 확장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 있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기성권과 기대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미 발생한 권리고 기대권은 앞으로 어떠한 권리가 생겨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의 그런 기대권, 희망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인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내용을 하는 권리가 기대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건부 권리가 그런 것이죠.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의 개시 전에 장래 유산을 상속할 상속인의 권리, 지위 이런 것도 사실 기대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민법은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노동법 분야에서 이 기대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를테면은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계속 그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 그 반복 갱신되는 되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것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를 평가하게 되고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은 근로계약이 항상 갱신되어 온 경우에 갑자기 일정한 기준 평가 방법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 이런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부당해고로 간주되고 그래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대권의 개념입니다. 조건부 권리 그리고 노동법 분야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또 특별한 경우에 추정 상속인, 상속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기대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은 물권, 채권, 가족권, 인격권이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 구별입니다. 물권. 특정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입니다.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권리 실현을 위해서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은 계약이니까 권리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나 물권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소유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 이용하는 권리니까. 직접 지배의 대상은 특정 독립의 물건을 원칙으로 하지만 권리질권과 같은 재산권과 배당, 저당 같은 물건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권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밑에 따로 또 물권의 분류에 관해서 또 설명이 됩니다. 저당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권리로서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 내용의 2개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2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공동소유는 또 소유권의 특별한 형태니까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시제도. 그래서 이 공시제도는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동산담보권 등기, 채권담보권 등기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시된 등기부나 등록부를 보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이중으로 물건이 성립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죠. 자기 물건을 직접 지배에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고 소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의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물권 창설을 금지합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물건만 성립됩니다. 그러나 채권은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전형 계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13가지인가 14가지가 있는데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계약 유형이 계속 생겨나죠. 이것은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 형태가 계속 생겨나니까. 그러나 물권은 기존의 민법의 물권법에 편성된 물권의 종류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민법에 규정된 것인데 민법 이외의 상법상에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 선박 우선 특권,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 해난구조자의 구조료 채권 우선 특권, 특별법상의 공동재단재단권, 임목재단권,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권담보권, 자동차저당권,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한 바와 같이 관습법상으로 인정된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건 물권이죠.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네.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할게요. 소유권, 점유권은 이제 다 알겠죠. 소유권은 오너십이고 점유권은 포제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입니다. 지상권은 어떤 주로 토지에 대해 성립하는데요. 토지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지역권, 토지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유한 제도이죠. 현재는 채권법상의 권리인 임대차, 임차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 주택을 빌리려고 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권을 받는 방법이 있고 전세권을 설정해서 물건으로서 전세권 등기를 해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보호 범위가 크죠. 등기부에 나오니까. 그러나 현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일정 부분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의 경제적 지위, 약한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전세권은 이제 용익 물권의 하나입니다. 임차권은 계약에서 성립하는 채권이죠.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용익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담보는 맡기는 것이죠. 맡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돈을 빌리는 것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자기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그걸 경매라고 하죠. 질권.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주로 성립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자기의 고가의 물건, 시계 이런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만 합니다. 질권. 그게 질권입니다. 전당포에 가서 자기의 고가의 물건을 맡기고 명품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 그걸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질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질물이라고 합니다.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거죠. 유치권. 유치권은 이게 이제 특수한 담보 물건인데 유치한 물건, 자기가 유치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생긴 권리를 특별하게 지급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뒷담만 건물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권리 행사에 주의를 기하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건물을 짓다가 건물을 짓게 된 토지 소유자가 혹은 아니면 건축물 도급이 공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못 줬죠.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주니까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들은 자기가 짓담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치권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와 판례와 재미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이 권리의 종류의 개념만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권은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상법상으로 가면은 상사질권,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권의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충돌하는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그 임대차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면은 소유권자가 임차권자의 우선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약한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 때문에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법률들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소유권자가 자기의 소유물의 지배 이용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권, 회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물권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채권법의 법원은 주로 민법 제3편에 규정된 계약의 유형에서 나옵니다. 계약에 여러 가지 전형 계약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일정한 사실관계가 발생하면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한 것을 보는 법정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계약의 유형으로는 매매, 증여, 교환, 환매,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조합, 임치,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화해 이런 계약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법정 채권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나오는 계약의 유형, 그 다음에 법정 채권이고, 민법의 다른 편에서도 연대채무, 보증, 구상, 면제, 혼동,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과 같은 채권 발생의 유형이 나타나고, 다른 법률 상법 혹은 상법의 특별법에서도 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 해상 관련 채권, 그리고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대부업법, 신원보증에 관련된 신원보증 채무 이런 것들이 또 특별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3편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계약이나 채권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새로이 창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법은 임의법규가 원칙입니다. 임의법규라는 것은 임의로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주로하는 물권법이나 가족법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 보편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적, 민족적 특색에 관한 물권법과 가족법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신의칙이 지배하고 있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특징이 강하게 작용한다. 네 번째로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서 게르만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물권법과는 대조됩니다. 자, 로마법, 게르만법은 우리가 법의 개통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법 체계는 주로 로마법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물권법은 게르만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채권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개념이 있습니까? 매매, 증여, 교환, 환매. 환매는 다시 매매를 도로 물리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토지 수용을 당한 경우에 그 수용 목적으로 뭐 일정한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자기의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토지 수용이라는 게 일종의 매매로 볼 수 있으니까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인정하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권을 또 특별 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금융을 말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는 단순한 사용을 위해서 빌리는 물건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은 대리관계, 대리인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대리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동업을 말하는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고 또 손실을 같이 부담하기라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을 보통 조합이라고 합니다. 임치는 맡겨두는 계약입니다. 주로 창고에 물건을 맡겨두는 거 말하는 거죠. 고용 마시고 도급은 어떤 특정한 목적물의 완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사 계약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 아니면 특정한 물건을 아주 특정한 물건,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특정한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그런 계약. 여행 계약, 현상 광고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경품을 지급한다든지 그에 대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현상 광고라고 합니다. 종신 정기금은 정기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건 보험으로 이미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해
서로가 권리를 조금씩 양보해서 새로운 합의를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뭐 채무를 연대해서 갚겠다는 의사표시 말하는 것이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대채무자,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경우 자기가 대신 갚았을 때 그 원래의 주채무자에 대해서 자기 돈을 자기가 연대채무자로서 보증채무로서 대신 갚아준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 면제,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 혼동은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같이 합해져서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채권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지명해서 주로 유가증권인데요. 증권 발행을 할 때 어음이나 수표입니다. 특정인을 지시해서 발행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증권 소지자는 아무나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혹시 이 물건의 유형, 채권의 유형에 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는 질문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가족권에 관해서 보겠는데요. 가족권은 가족법, 친족법, 상속법을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상의 특정한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신분권이라고 합니다. 가족권은 그 지위에 따른 포괄적인 권리가 아니라 개개의 권리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가족적인 것 이외에 부양 청구권이나 재산 관리권 같은 재산적 색채가 강한 것도 있습니다. 특정한 지위란 남편과 아내, 부와 처, 부모와 자 등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 고소지정권, 징계권, 부양 청구권 같이 가족법상의 지위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입니다. 가족권은 일신전속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지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일신전속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행사해야 하고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시효에 따른 취득, 소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권의 경우에 있어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통제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직계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전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하기 또는 응익한 자. 이런 경우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신분권, 가족권인데 일신전속장의 권리지만은 이렇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인격권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도,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으며, 민법상에서도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초상의 무단 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 방해 등도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격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 자기의 얼굴, 모습, 신체적인 특징, 서명, 목소리,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로부터 생겨나는 재산권, 재산적 이익, 재산의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격권이 재산적 가치를 띠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인격권과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재산권입니다. 권리의 상업적 이용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권리는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됐지만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그 보호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요즘 들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돼서 이 개인정보 보유자,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판례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이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해석상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 주체의 공개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무의미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한정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또 확대시켜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맞아 보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 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자의 정보 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 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 제공이 정보 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 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 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 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할 것인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보 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단지 정보 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